한동안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더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더 늦게까지 깨어 있는 사람, 더 많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반에는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밤낮으로 책상에만 매달리는 학생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늘 엄청난 압박을 겉으로 드러내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민의 성적은 거의 언제나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늘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결과는 제가 쏟아부은 노력만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항상 이해도 빠르고 문제도 그렇게 탄탄하게 푸는 거야? 지민은 그저 웃더니 아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많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공부해.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지민이 말한 그 제대로라는 게 단순히 필기 방법이나 공부 시간 분배 방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공부할 때의 사고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한 페이지를 읽어도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새로운 관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6단계의 사고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6단계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956년에 블룸과 그의 동료들이 교육에서 매우 유명한 인지척도로 만든 것에 기반하고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사고 수준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계에서는 이 척도가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오히려 이 개념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조교를 맡게 되고 시험 문제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야 선생님들이 내는 많은 질문이 실제로는 이 사고 단계들에 아주 밀접하게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험 문제는 결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보통 학생들이 그 과목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또는 현재 학생들의 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고 그에 맞는 질문을 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막연하게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층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더 올라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각 단계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어려운 단계로 당장 뛰어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 이해, 적용 같은 앞 단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과목들, 특히 인문 과목이나 기초시험들은 여전히 처음 3단계에 아주 강하게 집중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낮은 단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이 나에게 어디까지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떤 공부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멤버, 즉 기억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 수준에서 당신의 과제는 정보나 개념을 알아보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동기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그 정의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기는 인간이 행동하도록 밀어주는 요소라고 기억하는 식입니다. 이 단계는 인문 과목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이 정의, 용어, 명칭, 절차 또는 핵심 요소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지도에서 나라 이름을 맞히기, 안전 절차의 단계를 기억하기, 혹은 어떤 이야기의 핵심 요점을 나열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2단계의 내용을 공부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플래시카드입니다. 한쪽 면에는 질문이나 개념 이름을 적고 다른 쪽에는 짧은 정의를 적습니다. 두 번째는 블러팅입니다. 즉, 다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내가 아직 기억하는 모든 것을 직접 써보거나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열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대조하면서 수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단계는 토대입니다. 밑바탕이 탄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쉽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understand, 즉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정의를 그대로 반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개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개념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대략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여전히 동기의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정의만 외우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더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 읽습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문단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한글을 자기 말로 다시 표현하게 하거나 그래프 속 데이터를 설명하게 하거나 어떤 과학 개념을 자기 언어로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단계에서 아주 강력하다고 느끼는 두 가지 방법은 콘셉트 매핑과 피냐만 방법입니다. 콘셉트 매핑은 도표를 사용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과 연결되며 무엇과 함께 가는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네만 방법은 다 읽은 뒤 그 내용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내용을 진짜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플라이, 즉 적용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이제 배운 것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수학입니다.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치고 학생이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적용입니다. 다시 동기의 예로 돌아가면 3단계의 질문은 더 이상 정의를 묻거나 설명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즉, 당신은 동기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2단계의 훈련 방법은 꽤 분명합니다. 적용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고, 테스트 뱅크를 보고, 상황형 문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든 그것을 실제로 써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모든 것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Analyze, 즉 분석입니다. 2단계부터 사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3단계가 여전히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쪽에 가까웠다면 4단계는 어떤 개념이나 현상 뒤에 숨어있는 구성 요소, 관계, 구조를 깊이 파헤치라고 요구합니다. 여전히 동기의 예를 든다면 이제는 단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어떤 다른 행동 패턴을 낳는지, 학습 결과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두 관점을 비교하게 하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각 부분으로 나눠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석하게 하거나 데이터 안의 경향을 찾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4단계에서의 콘셉트 매핑이 이 단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표를 써서 개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도표를 써서 관계, 차이, 숨은 구조, 그리고 각 부분 사이의 영향까지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단계는 정말 훨씬 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깊게, 더 오래 생각해야 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더 오래 견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4단계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이유로 연습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5번째 단계는 evaluate, 즉 평가입니다. 이 단계는 입장, 판단, 자기 관점을 내놓고 그것을 근거 있는 논리로 방어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4단계에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다면 5단계에서는 당신은 둘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가를 묻습니다. 이 단계는 더 이상 분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사는 어떤 모델을 평가하게 하거나 하나의 관점을 논평하게 하거나 여러 선택지 중 가장 좋은 방안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자료만 읽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와 노트, 강의 자료, 외부 자료 사이를 계속 오가며 더 많은 데이터를 찾고 서로 다른 관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무엇을 근거로 이게 더 낫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가 가장 강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2단계를 훈련할 때 특히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따른 평가입니다. 즉,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더 낫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준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면 지속성 때문인지, 학습의 깊이 때문인지, 자기조절 능력 때문인지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자신이 토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쪽 편에 서야 하고, 근거를 찾아야 하며, 논리를 세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설득될 만큼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많은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 많은 판단을 내리고 더 많은 전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깊게 훈련할 사고 수준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를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는 create, 즉 창조입니다. 2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기술, 분석 능력, 평가 능력을 모두 사용해 새로운 산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의 한 조각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조 단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을 읽은 뒤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6단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6단계는 현재 지식 안의 빈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메워나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료에서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2가지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타당한 제3의 동기 유형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세워낼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진짜 창조에 닿는 순간입니다. 6단계는 아래 단계들이 모두 쌓여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현재의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단계는 일상적인 학습 생활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나 대학생에게는 4단계와 5단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강력합니다. 6단계는 보통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연구, 논문 작성, 프로젝트,
혹은 현실에서 새로운 결과물과 작품을 만들어야 할 때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도 2단계를 훈련하고 싶다면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가정을 하나 바꾸고 그 다음 그 시스템이나 해결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말고사가 더 이상 없다면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할 동기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설계 게임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하나 고른 다음 그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반이 시험 직전에만 공부한다면 그 반 전체가 한 학기 내내 공부 동기를 유지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놀이 같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 문제를 사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6단계의 사고를 이해하고 나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일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기만의 시험 문제 세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책, 노트 혹은 슬라이드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챗GPT 같은 AI 도구나 다른 생성형 AI 도구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고 단계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시각화 도구를 함께 사용해 그 지식을 도표나 그림으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사고 단계는 분명 낮은 단계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각 단계를 아주 딱딱하게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만 더 높은 단계에 닿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때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바로 올라가서 훈련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단계인 평가를 바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리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지식의 구멍이 있는지,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비교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5단계를 훈련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래 단계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잠재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좋은 사고 훈련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즐겁게 공부하시고 더 깊이 공부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